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고요. 교과서는 32페이지.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은 동그라미로 국가의 출현 한 장 넘기면 34페이지 가면은 중원의 통일과 여러 나라의 성립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중국 것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이렇게 제목을 썼지만 여기는 이제 중국 편이 됩니다. 중국 편. 다른 나라 거는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다른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고 싶네요, 그렇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청동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청동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사유재산과 그것을 축적한 사람들 막대한 경제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청동기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군사력, 무력을 축적한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어떤 존재가 등장하냐면요, 경제력, 경제력과 그다음에 무력, 군사력이에요. 이것을 소유한 집단이 등장을 해요. 이것을 소유한 집단이 이것을 좀 지들끼리 잘 쓰려고 어떤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정치적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정치적 조직이라는 게 초기에는 보잘것없고 되게 작은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조직이 옆에 조직과 싸워서 그 조직을 통합하고, 또 옆에 조직과 싸워서 그 조직을 또 통합하고, 이렇게 덩치를 불려갑니다. 무슨 조폭 조직이 세력 다툼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커다란 조직이 되는데, 그렇게 커다란 조직을 우리가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국가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성립은 경제적 차이에 따른 계급의 발생과 그들이 경제력과 무력을 이용해서 정치 조직을 만들고, 그 정치 조직이 주변과 싸움, 전쟁이겠죠. 이것이 계속 나타나면서 성립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성립되면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국가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변 세력과의 전쟁이 필요했다고 했죠. 전쟁하는 사람들, 군인이죠, 그렇죠? 군대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부의 적들, 또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국가 안 사람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따르면은 혼내줘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문자로 정해놔야겠죠. 법이죠, 법. 법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법을 안 지킨 사람들 혼내줘야 되잖아요. 감옥이 필요하죠. 이게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실체예요. 군대와 법과 감옥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완전히 만들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이 군대, 이 국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국가는 대체 언제 나타나게 되었는가, 동아시아에서. 그 중에서 오늘은 중국에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황허라고 하는 커다란 강이 되게 중요한 강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하라고 했죠, 위치를. 황허강은 어떻게 생긴 강? 이렇게 생긴 강이에요. 정말 이렇게 흘러가요. 모자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자, 이 강 좀 기억해 주시고, 이 황허강 중류에서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강도 많은데 하필 황허강에서 문명이 시작되어 국가가 시작되는가? 다른 강 많거든요. 또는 왜 꼭 중국 이 한복판에만인가? 우리가 중국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요. 중원이라고도 불러요. 중원. 가운데에 있는 넓은 평야란 뜻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넓은 평야란 뜻이거든요. 그만큼 가운데 엄청나게 넓은, 동아시아의 가운데에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넓은 평야인 것도 맞아요. 중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역은요, 매년 황허강이 매년 16억 톤이나 되는 황토를 가지고 내려온대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강이 흐르니까 서쪽에 있는
흙을 동쪽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매년 16억 톤이 계속 쌓인 거죠. 수십만 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 황허라고 하는 지형은 어떤 지형이냐면 퇴적 지형이에요. 퇴적 지형. 그래서 매우 고운 흙이 계속 이렇게 쌓인 거예요. 물에 흘러나서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매우 부드러워요. 물에 한동안 담겨져 있는 논 같은 데 보면 질퍽질퍽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쌓이면서 매우 부드럽고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농기구가 뭐였냐면 나무예요. 나무. 돌이나 나무. 이 돌이나 나무와 같은 아주 그 조악한 기구로 땅을 파내고 갈아엎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흙 위에다 그냥 씨를 뿌리는데 그래도 될 만큼 부드럽고 땅이 푹신푹신해요. 부드럽고 비옥한 토양이 바로 황허 중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씨 뿌려도 대충 잘 자라. 그런 데가 동아시아에서는 황허밖에 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 지역에서 농경이 발달하고 문명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반도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토양이 존재해서 농사가 가능하긴 했지만 이 황허 유역의 퇴적층처럼 넓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북쪽, 서쪽, 남쪽의 지역은 아직 습지,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 거대 문명이 발생하는 것은 황허에서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최초의 문명과 국가가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문명은요, 대략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나라가 하라고 하는 나라예요. 하라고 하는 나라. 근데 이게 하라는 나라가 진짜 있었느냐? 잘 몰라요. 전설 속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요. 하지만 최근에 얼리터우 궁전 유적지가 발견되었어요. 하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할 것이 이 얼리터우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이거가 우리가 전설 속에 나왔던 하나라의 그 도읍인가? 이렇게 중국 애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추정하고만 있습니다. 하나라가 전해져 오는 얘기로는 뭐 몇백 년 동안 잘 유지되다가 망했대요. 하나라가 망한 다음에 성립한 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만들어진 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상은 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은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는 상이라는 나라로 통일합니다. 상하면 대표적인 유적지가요. 마지막 수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은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상나라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실상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상나라는 갑골문이라는 것을 남겼어요.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갑골문이 뭐냐면요. 거북이 등이나 백, 그다음 소의 어깨뼈 뭐 이런 거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 어, 그 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그것을 막 생각하면서 불에다 구워버립니다. 불에다 구워버리면은 이게 구멍 때문에 그 불에 타면서 금이 막 가요. 쩍쩍쩍 금이 가거든요. 그 금을 보고서 제사장이 신의 계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좀 어처구니 없지만 그랬대요. 자, 그래서 그걸 그 신의 계시를 칼로 이렇게 새긴 거예요. 칼로 새긴 거예요. 그게 문자죠. 그게 갑골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신의 계시를 받아서 국가를 운영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나라는 또 그래서 재정 일치 사회,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일치하는 사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겸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자, 그러고요. 요 상나라가 또 이렇게 잘 해먹다가 망해요.
망하고 어떤 나라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주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옵니다. 주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옵니다. 자, 이 주나라가 들어온 시기는 기원전 11세기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봉건제도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봉건제, 봉건제. 서양의 봉건제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서양의 봉건제와 뭐가 다르냐면요. 종법제에 입각한 봉건제라는 거예요. 그럼 또 종법제도는 뭡니까?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을 하세요? 종법제는 이런 겁니다. 음, 자, 종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종법제는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아들을 낳죠. 아들한테 상속이 되니까, 그쵸? 아들을 낳아요. 그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밑으로. 둘째, 셋째, 넷째. 그럼 이 첫째 아들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곧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둘째 아들 밑으로 차남, 둘째, 셋째, 넷째 얘네들은 제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왕이 주나라 중에 가운데 땅을 자기가 가져요. 그리고 지배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같은 제후들한테는 이렇게 지방을 쪼개줘요. 주나라 주변의 지방의 땅들을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지배하는 지역, 그다음에 둘째, 셋째들이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둘째, 셋째들은 왕을 주변에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외부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주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왕이 안전하게. 이 왕이 이 제후에게 땅을 띄워줬으니까 여기 있는 제후는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군대도 보내주고 세금도 납부해야 되고 이런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후는 뭐 아들 안 낳고 죽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후도 이 관계가 이어집니다. 자, 이때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애 왕자리를 이것을 대종이라고 부르고 물려받지 못하고 지방으로 나가야 되는 애들을 소종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종이 있는 제도에서 종법제도예요. 자, 그러면요, 이 제후도 마찬가지예요. 제후도 아들을 낳죠, 그렇죠? 제후도 아들 낳아요. 첫째 낳았어요. 그럼 얘가 제후 자리를 물려받아요. 그 다음에 둘째 이 밑으로 있어요. 그럼 얘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걔를 우리가 대부, 경 또는 대부라고 불러요. 경 또는 대부. 합쳐서 경대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또 얘가 이 제후 집안에서는 얘가 대종인 거고 요 제후 집안에서는 얘가 소종인 거죠. 이 집안에서는. 왕과 전체에서 봤을 때는 소종이지만 요 제후 집안만 보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또 나눠지고요. 그럼 또 이 대부도 경이나 대부도 또 애 낳죠, 그쵸? 얘가 또 애 낳아요. 애 낳아서 첫째 낳았어요. 그러면은 또 얘가 대부 자리를 물려받아요. 자, 얘가 대부 자리를 또 물려받아요. 자, 그리고 둘째도 낳아요, 그쵸? 둘째, 셋째 막 낳았어요. 그럼 얘는 또 대부 자리를 물려받지 못하겠죠. 얘를 이제 사라고 불러요. 사. 그랬을 때는 또 얘가 대종이 된 거고 이 대부 집안에서는 얘는 사는 소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쌓아가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종법제라고 부르고 이 종법제의 질서는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왕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쪼개주면 여기 있는 제후도 자기의 땅을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대부한테 줬겠죠. 그럼 여기 있는 대부도 또 자기의 땅을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줬을 거예요. 사한테, 그쵸?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인간이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단위로 짜게집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지방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무자는 여기 있는 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가가 이제 운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정법제 그럼 선생님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에는 아들한테 물려준 거잖아요. 그쵸? 친척한테. 그래서 혈연적인 혈연적 관계에 입각한 봉건제도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이 혈연적 관계에 입각한 봉건제는 좋아요. 매우 끈끈하잖아. 가족이니까 식구잖아요.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멀어지죠. 여러분들 1년에 사촌을 8촌을 몇 번이나 만나나요? 못 만나죠. 남이에요, 남. 그쵸? 점점 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왕에 대한 충성도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주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잘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홀라당 망합니다. 망하고 동쪽으로 도망가서 새롭게 차렸어요. 그때는 더 이상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 경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춘추 시대라고 부릅니다. 춘추 시대라고 부르고요. 자, 이 춘추 시대에는 더 이상 주나라의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이 제후들 중에서 힘센 놈이 야, 내가 그냥 일장할게. 그래서 왕은 그냥 살려는 드릴게. 이러면서 그냥 그 힘센 제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제후가 왕을 죽여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왕, 제후, 경 또는 대부사 이런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상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게 또 몇백 년을 삽니다. 몇백 년을 살고 또 기원전 한 5세기경이 되면 이제는 그러한 기존의 수익적 관계도 지키질 않아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합쳐서 춘추점 전국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전국시대는 전국이 다 전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힘센 놈이 살아남는 시기예요. 그래서 전국시대는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은 체제개혁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해야겠죠. 부자 국가, 강력한 군대.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 부국강병을 추진하게 되고 이 부국강병의 방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유가나 법가 사상가들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많은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가장 훌륭하게 개혁을 추진했냐라고 했을 때 사례를 들 때 진나라, 여러분들 시황제 그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에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되게 잘 했다고 합니다. 상왕의 개혁이 가장 대표적인 개혁이고 이 상왕의 개혁을 성공한 이후에 한 100여 년 뒤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상왕의 개혁. 상왕은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 진나라를 개혁했냐면요. 법가 사상, 제자백가 중에 법가 사상을 통해서 개혁을 했는데 아주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법대로 움직인 거예요. 기계처럼 탁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여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해서 기원전 221년에 드디어 중국이 첫 번째 통일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221년에 진나라가 이제 위에서 통일을 합니다. 자, 이제 통일을 했어요. 어떤 나라가? 진나라가. 자, 시황제예요. 그쵸? 이때는 이 진나라의 시황제는요, 처음으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겁니다. 이때 황제라는 그전에는 왕이라고 부른 거죠. 제후 왕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 시황제가 통일했으니까 나는 왕들을 다 잡아먹었으니까 내가 왕 중의 왕이지. 그럼 좀 새로운 단어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든 단어가 황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눴어요. 군과 현으로 나눴는데 이 군과 현은 예전에 봉건제 할 때 제후가 자기 땅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제후가 자기 자신을 직접 다스리는 땅이 현이고요. 그다음에 제후가 자신의 대부, 경이나 대부한테 나눠준 땅이 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이 이렇게 그 현과 군으로 막 쪼개져 있었던 거잖아요. 주나라의 왕 전체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전국을 잘게 쪼개서 직접 지배하는 체제, 그래서 군현제라고 부릅니다. 자, 군현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을 군과 현으로 막 쪼개가지고 우리 경기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쪼개듯이 쪼개서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체제가 군현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군과 현의 지방관이 황제한테 직접 보고하고 세금 납부하고 이런 체제. 자,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나라가 띄워줬더니 알아서 하게 띄워줬더니 망하더라. 나는 그래서 직접 해야지. 뭐 이런 거였어요. 자, 또 하나 만리장성. 만리장성 쌓아서 이제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아내기 시작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통일 정책을 합니다. 각종 통일 정책은 뭐냐면요. 오랫동안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각자 살았었기 때문에 문자도 다르고 돈도 다르고 그래요. 불편하죠. 경기도에서는 쓰는 돈하고 경상도에서 쓰는 돈이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폐, 돈이요. 그 다음에 도량형. 도량형은 무게를 재는 단위 같은 것을 말해요. 그쵸? 1kg가 지역마다 다르면 안 되죠. 경기도에서 고기 1kg 주세요. 경상도에서 고기 1kg 주세요.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를 통일시켜 주고요. 그리고 쓰는 문자, 한자도 오랫동안 각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발전 경로를 보여줬는데 이 문자도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하는 정책을 피는 게 중국 시황제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의 이 왕조의 기본적인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기본적으로 어떤 체제에 어떤 체제에 입각하고 있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하고 있어요. 법. 그래서 법대로 한 거예요. 되게 잔인해요. 그래서 어떤 관리가 언제까지 토목공사에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못 가요. 제때 나를 못 맞춰요. 그러면은 죽어요. 허리를 잘라서 죽여버려요. 무섭죠.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제때 사람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된 지방간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결국 가면 어차피 죽잖아. 그러니까 그 몰고 가던 사람들을 다 무장을 시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진나라가 망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 진나라는 너무 그런 가혹한 법과 체제의 문제점 때문에 일어난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이 농민분기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너무 허무하게 망해버리고 기원전 202년에 이 망한 나라 안에서 세력 다툼이 막 있었겠죠. 그 세력 다툼 과정에서 한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한나라를 만든 한고조, 이름이 유방인데요. 유씨. 자, 한고조 유방은요. 야, 너무 가혹했어. 진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덕을 강조하는 유학을 장려하겠어. 이렇게 했었고요. 또 하나는 야, 황제가 직접 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좀 나눠줘. 그쵸? 또 유방 자체가 힘이 아주 세서 황제가 된 건 아니고 힘이 센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국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애들한테 그만큼 대가를 제공해야 했었기 때문에 주나라의 봉건제처럼 일정 부분을 띄워줬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띄워주고 또 띄워주지 않은 지역은 한나라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체제를 우리는 군국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군국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는 적절한 게 소개가 안 됐네요. 나중에 이것은 설명을 따로 할 시간이 국가 체제에서 있을 테니까 그때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한나라 만든
황제가 궁극제를 실시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숙제는요, 다음 타임에 낼게요. 아직은 적응하세요.